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미국은 남미의 산유국 베네수엘라를 공습하고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 납치하는 엄청난 일을 저질렀거든요. 전 세계가 경악하고 또 규탄하고 있는데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이것 말고도 아직도 끝이 안 난 우크라이나 전쟁, 또 중국의 대만 포위 훈련, 북한은 또 오늘 또 탄도 미사일을 날렸고요. 정말 이러한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위해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요. 지난 에이펙 당시 국빈 방문한 것에 대한 답방의 성격도 있습니다. 복잡한 국제관계 변화 속에서 눈길을 끌기에 충분한 일들은 너무나도 많지요.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월 3일 새벽 바로 어젠데요. 이 남미의 관문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 하늘이 아주 불덩이로 변했습니다. 미국이 전면 공습을 단행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또 마두로 대통령을 아내와 함께 체포돼서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근데 이제 알다시피 그 공격 명분은 마약 소탕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사실 이 마약 소탕은 좀 명분 같고 본질적인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고요. 예. 그리고 해외에서도 뭐 세 가지 정도 반응인 것 같아요. 미국이 잘못했다, 침략행위다 라는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미국도 잘못했고 마두로가 그런 일을 당해도 싸다, 이런 양비론적인 입장이 또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잘한 일이다, 이런 비판들이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씩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가장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이게 분명히 국제법 위반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전쟁 행위고요. 네. 침략 행위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것이 마두로의 뭐 독재의 문제라든지 마두로의 민주주의 훼손 문제는 그건 그것대로 다른 문제이지.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 행위가 정당화된다든지 혹은 이 행위가 벌어졌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양비론을 편다든지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가지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미국이 어떤 행보를 가질지 상당히 전 세계에 의문을 던지는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네. 벌써부터 겁을 먹는 나라들도 있고 또 다른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나라들도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태에 대해서 미국이 정확히 뭘 하려고 하고 있고 무슨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베네수엘라가 최근에 이제 이 중국과 러시아 이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단 말이죠. 에너지나 금융 부분에서 특히나 또 최근에는 왜 그 브릭스에 가입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었고요. 이것이 전부 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패권 질서에 대한 공개적 도전으로 간주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사실 이러한 일들을 벌린 것은 그러니까 이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국가를 겨냥함과 동시에 남미 전체에 대한 이 메시지 발신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서방구에서의 이탈을 하려는 역의 세력과의 결속 이런 건 용인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의미도 좀 담겨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사태를 정확히 해석하려면 네. 베네수엘라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베네수엘라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를 매장하고 있습니다. 예.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7% 정도 매장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중에 그 판매되고 있는 유통량은 1%도 안 돼요. 그럼 다 그냥 매장돼 있는 겁니다. 매장되어 있는 거죠. 개발이 안 됐군요. 예. 그게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는 게 이제 지금 이 비극의 원초적인 문제인데 미국은 세일가스를 개발하기 이전에 석유가 필요했고 당연히 최고의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가 미국의 이 일종의 관심의 대상지였고 그 미국 베네수엘라를 어떤 형태로든 장악을 하고 있었죠. 지금도 사실은 베네수엘라 석유 유통은 세브론이라고 미국의 기업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차베스 정권이 들어서면서 그렇게 석유를 많이 가진 부유한 국가가 중동에 비해서는 형편없는 삶의 질 그리고 국가 위기가 있으니까
그때부터 반미를 외치면서 국유화를 시작을 한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차베스와 마두로 이어지는 베네수엘라의 독재 정치의 기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우선 이해를 해야 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그럼 지금 왜 미국이 이제 마두로에 대해서 다른 때도 아니고 지금 이랬을까? 이 이유가 이제 중요한데요. 오늘은 세 가지로 이야기되고 있어요. 하나는 마약이고요. 하나는 석유 때문이라 그러고 또 하나는 신물로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예. 마두로로 상징되는 남미의 반미 정권들을 청산을 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완전히 미국의 본토화시키겠다는 전략의 결과다. 네. 이 세 가지 요인으로 분석하는데 저는 세 번째 요인이 가장 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마약은 핑계고요. 마약은 멕시코하고 볼리비아하고 미국은 거의 전부를 수출을 합니다. 그건 완전히 핑계고요. 예. 석유에 대한 관심은 있을 텐데 예. 석유의 유통량이 지금 1%도 안 되어서 세일가스로 풍부한 미국이 과연 이런 일까지 벌어서 석유를 장악할 만큼 해나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이 마두로 정권이라는 반미 정권을 손봄으로써 남미 정체를 이른바 자기의 국가안보 전략으로 표방한 신물로주의의 명확한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1월 3일 날 그러니까 신년 벽두부터 네. 이런 걸 함으로써 앞으로 미국이 갖고 있는 국가 안보 전략을 남미를 중심으로 확실하게 잡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이 뭐 누구나 인정하듯이 미국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세계 군사력의 반을 쓰면서도 패권이 점점 무너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주목하고 있었던 것은 패권이 무너지는 미국이 어떤 행태를 보일 것이냐. 뭐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무너지기 싫어서 온갖 폭력적인 행태, 무력 침공까지 포함해서를 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스스로가 그 무너진 힘의 약세함을 인정하고 자기 수준에 맞는 새로운 전략을 짜는 건데 신물로주의는 그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그렇죠. 지역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한정을 해서 자기의 힘의 열쇠는 인정을 했지만 그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힘에 의해서 통제를 하겠다라는 신호를 지금 명확하게 보여준 거죠. 그러면 이제 전망을 좀 살펴보고 이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일이 어떻게 더 진행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브릭스 국가들이 더 뭉쳐가지고 이 단단하게 안보 공동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갈 것이냐. 베네수엘라 내부 정황은 어떻게 될 것이냐. 다들 이제 궁금할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예요. 예. 일단은 마두로만 제거를 하고 예. 그 밑에 내각은 그대로 두고 그 내각으로 하여금 미국의 이익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각을 다 바꿔야 돼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왜냐하면 지금 국방부, 군을 다 장악하고 그렇죠. 있는 국방부나 내무부, 베네수엘라 민중들을 잡고 있는 내무부는 완벽하게 마두로 체제의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진 거여서 그렇죠. 그 사람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변경이 불가능해요. 혁명 그럼 그걸 동지들이니까. 바꿔야 예. 돼요. 예. 바꾸려면 결국은 그냥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식하거나 그중에 한 명을 지명해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은 미군이 지속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상주하거나 하는 방법밖에 지금은 없단 말입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 이거 미국에게도 앞으로 수습하기 곤란한 큰 일을 저질렀다고 보는 것이 저는 현명하다고 판단해요. 예. 미국은 이미 이라크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실패했거든요. 실패했죠. 그런데 이라크와 비교하면 이 베네수엘라는 훨씬 더 미국의 힘으로 통제하기 힘든 국가예요. 왜냐하면 이라크에 비해서 일단 영토가 3배 이상 크고요. 크고 지형도 이라크보다 훨씬 험준해요. 험하고. 안데스 산맥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정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 베네수엘라를 그들이 했던 것처럼 파나마처럼 한순간에 딱장하게 해서 정글을 교체하고 친미국가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없다. 두 번째는 예. 미국 국내에서도 이 친국을 찬성했던 사람이 25% 수준밖에 안 돼요. 네. 민주당은 여러 민주당 의원들이 벌써 반대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도 이전 이라크 침공 때와 전혀 다른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어요.
세 번째 아까 말씀하신 브릭스 국가들이 어디로 갈 것이냐라는 문제를 포함해서 유엔이 어떤 행보를 갈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라크 침략 때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부정적인 반발의 기류들이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라크에는 심지어 중국도 러시아도 침묵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규탄을 하고 있죠. 규탄을 예. 하고 있고요. 브릭스 국가들 대부분의 브릭스 국가들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표현상으로는 가장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 물론 그들 국가가 미국이라는 강력한 군대가 해온 이 행위 자체에 대해서 적극적인 보복이나 대응을 한 방법은 없지만 유엔 질서를 포함한 이 브릭스 국가들이 이렇게 강경하게 나왔다는 것은 미국의 앞으로 행보에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야 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얘기는 이 정도로 네. 좀 마치겠는데요. 근데 사실 새 우리가 외교적 변수를 놓고 얘기할 때 사실 미중 관계를 가장 좀 중심에 놓고 좀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네. 이게 미중 관계가 사실상 보면은 이 작년의 흐름 속에서 봤을 때 올해 좀 그랜드 바겐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런 요번에 베네수엘라 같은 이런 문제들이 어떤 변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미중 관계로 올해 좀 한번 예상해 본다면요. 중국이 입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했어요. 예. 입으로.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도 중국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 생각했던 것보다 실질적인 조치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 소련이 쿠바 사태 일어났을 때 했던 것과 같은 군사적 행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중국이 할 가능성은 애시당초 별로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지금까지 자기의 이 국경 문제를 제외하고는 외국의 군대를 파병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와 같은 국가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지키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고요. 석유 문제 같은 걸로 이 베네수엘라하고 중국이 최근에 상당히 좀 가깝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예, 베네수엘라 석유로 거의 95% 이상의 국익을 엮고 있고 예. 그 중에 거의 대부분은 중국이 사주어서 그런 사줬지 건데 않습니까? 예. 문제는 그것이 중국의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분량이라면 중국도 좀 더 심각하게 이 문제에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예.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은 이번 원유 수입을 상당히 다변화시켜 넣어서 이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이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중국 경제에 타격을 입을 정도의 국익 훼손은 안 되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국가 이익과는 지금 상관없는 없는 명분상의 싸움이 전개되고 있는 거여서 중국이 참전할 가능성은 없다고 고려함에도 불구하고 뭔가 조금 한 발 물러서 있는 느낌을 가지는데 이 이유는 뭘까 하면 트럼프가 보여주는 중국에 대한 태도 때문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예. 이번에도 이 일 저지르고 나서 금방 중국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중국 니네 걱정 마라. 우리 석유는 계속 팔게 해주겠다. 오히려 우리가 들어가서 잘 정비해서 더 좋은 석유를 팔게 해주마. 이런 제스처를 바로 내놓았단 말입니다. 이건 뭐 어떤 제안으로 저는 해석을 하느냐 하면 소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세력권으로 인정해주고 대만과 남중국해는 중국의 세력권을 인정해주고 대신 니네들이 지금까지 라틴 아메리카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일부 양보해서 이걸 우리의 세력권으로 인정해주는 방식의 제안들을 차근차근 해 나가고 있다라고 저에게는 받아들여져요. 그럼 그렇게 보면은 뭐 사실 이번에 4월 달에 트럼프가 방중한다고 하는 문제는 네. 그대로 계획대로 진행될 것이고 원래 계획대로 뭔가 답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시겠네요. 그렇죠. 지금으로서는 4월 방중에서 빅딜이 될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입니다. 뭐 대만 문제라든지 경제 협력 문제 같은 것들을 일거에 빅딜을 해버린다는 거죠. 예, 그건 왜냐하면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제압하는데도 실패한 것도 한 요인이지만 예. 베네수엘라 문제까지 지금 터뜨려 놓으면 지금 미국은 이미 세계 전쟁에 가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대만 문제까지 미국이 개입을 해서 왈가왈부할 여력이 없고 없다. 그리고 특히 이제 지금 이후부터는 이른바 브릭스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이탈, 이완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중국과 상의해서 협의해 나가는 방식으로 하지 않으면 미국의 권력의 무너짐은 아주 빠른 속도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미중 관계는 그렇게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올해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이제 중국 국빈 방문에 출국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게 모두 스포트라이트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약간 뒤로 밀려버렸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지만 지금 떠난 이 시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아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 보통 보면 이 관행상으로 보면 12월부터 춘절까지가 보통 정상들의 이 방문이 잘 안 이루어지는 시기 아니냐라고 보일 때 중국이 이번 보면 말이죠. 국빈격으로 초청했고 최고격이잖아요. 그리고 베이징, 상하이까지 쭉 3박 4일 동선을 따라 설계를 해놓은 걸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번에 전략 파트너임을 분명히 선언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일 정상회담 결과가 나오겠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예. 분명해진 것은 이 정상회담은 이전으로 회복하는 것을 넘어서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상할 수 있을 예.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원래 2박 3일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하루를 늘려서 3박 4일로 한 것은 서로 의견 조율 과정에 의견이 잘 맞아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 같고요. 중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대해주는 것을 봐도 이 회담이 중요성이 중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정상의 제 첫 번째, 올해 첫 번째를 맞이한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정부터 구정까지 중국이 거의 일을 안 하는 기간입니다. 그때를 할애해 준 것도 또 중요한 의미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넘버 1, 2, 3가와 다 회담을 한단 말입니다. 이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엄청나게 예우하는 거네요, 정말로. 네. 거기에다가 예. 더 상징적인 것은 상해에 나가서 첸지닝이라고 상해시 당서기를 회담을 하는데요.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이냐 하면 미래의 핵심 권력의 넘버 1, 넘버 2로 예상되는 인물이거든요. 차기 예. 지도자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현재의 주도 지도급 인사들을 다 다 만나고 만나고. 차기로 예상되는 지도급 인사까지 만날 일정이 배려된 것을 보면 중국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태도라는 것은 명확히 환대 그 이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네요.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엄청나게 예의만 해주고는 마치지는 않을 거고 이제 분명히 뭔가 이제 협상물을 가지고 올 건데 저희가 이제 그걸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 관전 포인트. 먼저 경제적인 문제부터 한번 좀 짚어봐주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협력이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뭐 경제협력이라는 게 단박에 뭐 시작되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서로 약속은 우선 이루어질 첫 거니까. 번째로는 우리가 예. 제일 관심 있는 건 이른바 한한령이라고 하는 것이 해제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번 회담의 형식만 봐도 이것은 아마도 자연스럽게 해제될 겁니다. 그건 명확한 사실로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한한령이라는 것이 중국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해제할 때도 우리는 지금부터 할 거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예. 따라서 어떤 공연을 개시하게 해준다든지 혹은 뭐 예능 프로에 한국 팝스타를 불러들인다든지 뭐 이런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시작을 할 것 같아요. 뭐 예전에 하고 있던 한중 연초 가요제 같은 것을 다시 뭐 시작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왜 이 문제는 큰 틀에서는 한중 간 FTA 2.0의 틀에서 이루어질 것 같아요. 이 FTA 2.0은 우리가 절실하게 필요하고 있는 서비스업. 그 서비스업 내에 결국은 이 한류 문제도 자연스럽게 녹아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서비스 금융 이런 우리로서는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낼 수 있는 방식으로 FTA 2.0을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원래 중국은 일본하고 삼국이 공동으로 하자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의 관계 때문에 그렇죠. 우리하고 먼저 시작을 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져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상해를 가시잖아요. 상해는 항주와 더불어서 AI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AI 협력도 상당 정도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는 그 정도로 이제 짚을 수 있는데 또 하나의 우리가 크게 이 이슈로 본다면 대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통령이 방중을 며칠 앞둔 시점에 말이죠. 중국이 대만 포위 훈련을 했어요. 네. 그리고 실제 대규모 군사훈련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보수 언론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대만 해협을 두고 중일 간의 갈등이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방인 일본보다 중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아주 상당히 이제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측면도 있었는데요. 대만 문제는 이제 중국의 핵심 이익이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도 이제 다른 이야기 하지 말란 뜻으로 그런 훈련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써놨더라고요. 이번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 분명 입장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보여주는 명확한 교훈 중에 하나는 예. 국제 정치를 도덕론으로 분석하면 안 돼요. 음. 대만 국민들이 독립을 원하니까 대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라는 건 도덕론으로는 당연히 타당한 논리이지만 네. 국제 정치에서는 그 논리가 오히려 대만을 더 나쁘게 몰아갈 수도 있어요. 저는 지금 대만 문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대만 문제는 이미 유엔에서 결론이 다 난 문제예요. 그렇죠. 그리고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국가는 이제 12개밖에 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단 한 번도 산정수교 이후에 단 한 번도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저버린다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다만 전략적 모성이라는 이름으로 예. 불필요하게 대만 문제를 자꾸 건드리는 발언들은 많이 해왔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전략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대만 문제를 우리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한다라는 말은 바이든도 트럼프도 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예. 미국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의 중국의 원칙을 지지한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도덕적인 뭔가의 느낌 때문에 그 문제를 붙들고 있다면 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CCTV가 인터뷰하면서 명확하게 우리는 수교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저버린 적도 없고 존중한다라고 명확하게 표명한 것은 아주 현실적인 접근이자 중요한 접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하나를 인정해 줌으로써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상당히 많은 실용적이고 실익적인 것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자꾸 대만 문제를 부추겨서 대만 이야기를 계속하면 할수록 사실은 중국이 대만을 무력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욕구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국제가 이제 무질서 시대로 완전히 돌아져서 강대국이 약소국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져 있을 때는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한 접근은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정부의 이번 접근 방식, 우리가 기존으로 그냥 실질적으로는 방법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대만 해외 평화와 안정에 끼치는 것을 반대한다는 식의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식의 이야기를 해서 예. 실익도 전혀 얻지 못하는 것에서 완전히 탈피해서 정말 말 그대로 실용주의적인 외교를 시작을 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주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 시기가 참 묘한 느낌을 주기는 해요. 뭐냐면 일본의 그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에 대한 이 가능한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사실 중일 관계가 아주 급격히 냉각되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 의장국인 한일중 3국 정상회담을 이제 1월에 일본에 열 예정인데 그 자체가 이제 어찌 보면 거의 사실상 무기 연기돼 버렸고, 이런 틈을 타서 사실상 또 우리 한국은 이 중국과 이 정상회담을 하는 시기가 됐단 말이죠. 네. 원래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좀 된 측면이 있고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례적으로 말이죠. 또 다카이치가 한국의 독도에 대해서 발언을 할 때 이 자기들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니까 중국이 아주 또 단호하게 그거는 일본의 악성 언행이다, 뭐 이렇게 또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찌 보면 한중 관계가 굉장히
새롭게 만들 혹이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은 피해국으로서의 또 한국과 중국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이렇게 좀 입장을 함께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대한 공동 입장 대응을 좀 이번에 발표할까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런 사실은 자유주의적 국제주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는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취해야 될 외교적인 하나의 노선 중에 하나는 우리는 이제부터 미국 편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중국 편이야? 우리는 이제부터 일본하고는 적이야? 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만큼 무모한 방식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따라서 일본 편이냐 중국 편이냐 우리는 그런 거 대답할 필요도 없고 그런 고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는 중국 편을 들 수도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일본 편을 들 수도 있죠. 또 사실은 중국도 지금 그런 노선을 걷고 있는 거거든요. 중국이 한 번도 공개적으로 남의 영토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중국 땅이 맞는데 일본이 그것은 우리 한국 땅이 맞는데 일본이 군국주의가 부활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본이나 중국 문제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에 대해서는 당연히 중국하고 손잡고 일본 북권 군국주의에 대해서 막아야죠. 예를 들면 반대로는 우리가 지금 서해에 중국이 설치해 놓은 어업 장비 문제, 예, 서해. 어업 구조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 그게 정말로 우리가 걱정하는 대로 그것을 중국의 영토로 삼기 위한 하나의 교두보로 삼는 거라면 그럼 우리하고 일본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문제가 중국 영토가 안 되게 협력을 해야죠. 그런 방식의 협력을 해야지 중국 편이냐 일본 편이냐 이렇게 갈 이유는 전혀 없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적어도 이번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중국과 공동으로 대응해서 일본 군국주의가 다시 부활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의 호응을 해줘야 된다 생각하고요. 미국도 이미 그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제, 이틀 중에 하나일 텐데 다카이치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통화를 했나 봐요. 중일 문제에서 자기 편 들어달라고. 근데 미국은 아무 대답도 안 했어요. 예, 그런 거에 이런 실용적인 태도인 거죠. 자기 국가의 국익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쓸데없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고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국가 시스템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미국조차도 굳이 이렇게 나오는 마당에 우리가 그 문제에 대해서 개입을 안 할 것은 안 해야 되고 해야 될 것은 명확히 해야 되는 그런 이렇게 거죠. 이제 진영 논리가 강하게 형성된 이유는 교수님 말씀이 맞는데 네. 그건 사실